이때 오나라 사람들이 말했다. 선왕의 명령이 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위를 잇도록 하여 반드시 계찰에게 물려주어라. 계찰이 지금 왕위를 버리고 달아났고 여매는 형제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임금이다. 지금 여매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자식이 있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에 여매의 아들 요를 임금으로 삼았다. 자, 오나라의 이전 이야기입니다. 오나라 왕 수몽이라고 하는 이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번, 둘째 여제, 셋째 여매, 넷째 계찰. 이 네 형제 가운데 계찰이 가장 빼어나서 그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찰이 사양하고 첫째 제번이 임금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되게 익숙한 이야기죠. 아마도 백이숙제 이야기가 떠오를 겁니다. 고죽국의 임금님도 막내 숙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숙제는 첫째 백이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라고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시겠죠. 사기에 기록된 고대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종종 보입니다. 빼어난 막내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뭐 그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사실 이 글에는 제가 담지 않았는데 오나라는요 원래 태백이라고 하는 인물을 시조로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태백은 막내에게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도망갔던 인물입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있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크게는 두 가지 점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째, 오늘날은 많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장자상속 이게 그 당시 먼 옛날에는 일반적인 게 아니었다는 점. 실제로 농경 사회를 흔히 장자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농경 사회도 균분상속이 많았고 오히려 이제 성리학적인 혹은 육아적인 가치가 중시되었을 때 장자상속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이 조선반도에 살았던 한반도에 살았던 정주민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근 한 길게 잡아야 한 200년 정도가 장자상속을 했을 거예요. 여튼 먼 옛날에부터 이런 장자상속이 이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점. 아마도 고죽국 이야기나 그리고 오늘 이 오나라의 이야기는 도리어 말자상속의 전통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이제 말자상속이라고 하면 되게 낯설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유목민족에게 말자상속의 전통이 있고 그리고 성서를 읽어보시면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말자상속이죠. 죄다 막내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리어 말자상속에서 장자상속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재밌게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백이숙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자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훌륭한 인물로 묘사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임금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혹은 임금자리를 사양하는 것을 더 어떤 높게 보는 그런 어떤 정신을 볼 수 있죠. 바로 오나라 계찰도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는 임금자리를 사양하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특히 공자 고향 노나라에 가서 옛 음악을 듣고 감상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자, 계찰은 임금 자리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번은 첫째잖아요. 동생 여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서 자, 우리 형제들이 계속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 어쩔 수 없이 계찰한테 간다. 그래서 형제끼리 물려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인 제본이 죽자 둘째인 여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여제가
셋째, 여매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었는데 여매가 죽으며 계찰에게 물려주고 싶었으나 계찰은 여전히 나는 그런 거 안 받아요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매의 아들 요라는 인물이 임금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위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요가 오나라의 임금인 시절에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도망쳐 오나라에 이르른 거죠. 오자서는 오나라 임금 요를 설득해 초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광이라는 인물이 반대합니다. 공자광은 누구냐? 요의 사촌이고요. 그러니까 제번, 즉 첫째 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자, 공자광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오타입니다. 제번입니다. 아버지 제번이 동생 여제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준 것은 차례로 물려주어서 막내 계찰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계찰이 달아나서 임금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니 적자인 내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공자 광의 생각이었습니다. 광은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초나라를 치자는 오자서의 주장에 반대한 겁니다. 왜? 혹여 초나라를 꺾고 오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면 왕위를 빼앗을 기회가 사라질 테니. 그래서 오자서는 이 광의 눈에서 야심을 읽어내죠. 야, 저 인물이 임금 자리를 탐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오자서는 전제라는 인물을 광에게 소개하고 당분간 초야에 묻혀 살면서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몇 년이 흘러 때가 되었습니다. 초나라 평왕이 죽었고요. 오나라 임금은 두 동생에게 군대를 보내 초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들의 군대는 초나라 군대에 포위당해 오나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광과 전제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공자 광이 전제에게 말했다. 이 때를 놓칠 수 없소. 기회를 잡지 않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나야말로 선왕의 후사로 마땅히 임금이 되어야지. 비록 계찰이 돌아와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요. 전제가 말했다. 요를 죽일 수 있습니다. 어미는 늙고 자식은 어립니다. 게다가 두 동생은 병사를 이끌고 초나라를 쳤으나 초나라가 돌아갈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나라는 밖에서 초나라에게 당하고 있고 안에는 기둥 역할을 할 신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자 광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내 몸이 바로 그대의 몸이요. 자, 때가 되었습니다. 나라 안이 텅 비었죠. 공자 광은 왕 요를 해치우고 임금 자리를 꿰찰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몸을 움직일 수는 없죠. 오자서가 소개한 전제를 불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전제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두 동생들이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로 떠난 까닭에 방비가 소홀하죠. 게다가 왕을 해치우면 나머지 가족들은 그의 가족들을 걱정할 것이 없답니다. 게다가 골경지신, 그 곁에는 충신이 남아있지 않대요. 여기서 골경은 원래는 골, 뼈입니다. 경은 이제 생선의 가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선 가시를 일컫는 말로
직역을 하면 생선가시 같은 신하라는 뜻인데 마치 목에 걸린 생선가시 마냥 곁에서 날카로운 간언을 서슴지 않는 충신을 일컫는 말이 골경지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얻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광과 전제는 상황에 대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죠. 지금 움직일 때다. 근데 이때 광이 전제에게 흥미로운 말을 건넵니다. 광지신, 자지신이야. 내 몸이 바로 그대의 몸이요. 이 말을 예를 들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거사를 치르기 전에 상상이 되죠. 딱 거사를 치르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이제 공자 광이 보스인 거죠. 보스와 이제 오자서가 소개해준 행동대장이 있는 겁니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비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한번 움직이겠냐? 전제가 얘기하죠. 네, 가능합니다. 해야죠. 지금 안 잡으면 언제 잡습니까? 그래서 광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남이가 거사를 치르기 전에 도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은 집에 병사들을 숨겨놓고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요를 초청하죠. 광의 집에 무대를 펼쳐 놓았지만 아주 경비가 삼엄합니다. 요는 궁에서 광의 집까지 병사들을 늘여놓았답니다. 게다가 집의 곳곳에 문과 계단마다 자신의 사람을 두었대요. 과연 이 거사는 성공할 수 있을까? 광은 갑자기 발이 아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제에게 찾아가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제는 커다란 생선 구이를 들고 임금 앞으로 나아갑니다. 임금 양옆에는 칼을 찬 무사들이 있고요. 전제는 성큼 나아가 생선 구이가 든 커다란 쟁반을 임금 앞에 내려놓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생선 구이를 반기려고 하는 그 찰나, 전제의 손이 생선 구이 쪽으로 뻗칩니다. 바로 그 생선 뱃속에 비수를 감춰둔 것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전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수를 꺼내 임금의 목을 찌릅니다.